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노베이터 안에서 정표훈, 김용주, 박석진입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호정여관에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현재 부동산 마켓에 대한 그 전망이 어떠시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저희는 항상 이제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망이 그렇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중간에 장기적인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크게 보면 우상향이지만 짧게 보면 항상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던 그 이제 이자율에 대한 이펙트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업앤다운 좀 심한 편인데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우상향일 텐데 지금 잠시 주춤한 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런 특이 상황이 없다라는 아니면 적다라는 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좀 쉬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집값이 저렴할 때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지하율이 계속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집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잠시 또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이자율이 고이자 정책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집값이 떨어질 뿐이고 이제 서브 동네마다는 유지되는 곳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이제 크게 업앤다운이 되는 곳들은 정말 좋은 동네, 뭐 호주 멜버른 따지면 이제 투락이나 이런 쪽에 업앤다운이 좀 많고요. 아니면 정말 외곽 지역에 업앤다운이 많을 뿐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네에서는 거의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대부분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퍼스트 홈 바이어가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그리고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집을 보고 그 다음에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과연 그러면은 언제부터 집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지금 이자율이 엄청 높은데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나서 집을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레코멘드는 일단 부동산을 보시기 전에 프리 어프루브를 먼저 받으셔서 본인의 버짓을 먼저 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버짓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거는 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말은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더 좋다. 네, 뒷받침 될 수 있는 설명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높지만 사실 2년 전만 보시더라도 정말 기록적인 저이자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단기간에 너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자율이라고 하면 보통 3%대인데 현재는 지금 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이자가 지속은 됐지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이게 지속이 된다면 모두에게 너무 힘든 날이어서 그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요. 이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부동산을 보신다고 하면 이제 슬슬 내려오는 타이밍에 사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기다리시다 보면은 모두에게 너무 좋은 마켓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집값은 또 그만큼 멀리 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단기간으로 이자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약간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이 부담이 1년 혹은 맥시멈 2년 이상 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 현재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고이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뭐 3년 이상 간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를 이제 바로 시작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홈런을 위해서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서류에 대해서요. 네네. 네. 그 다음 서류에 대해서는 홈런을 준비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인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인컴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POIG라고 부르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페이슬립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페이슬립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 통장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이제 개인 ABN이나 뭐 솔트레이더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텍스 리턴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텍스 리턴을 하셨던 걸 주시면 거기 안에서 이제 지난 연도의 수익을 보고서
그거 대비 마이너스 팩터들이 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저희가 론 금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점 여기서 동안 제 지인하고 이제 이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네네. 현재 필요한 서류가 신분, 그다음에 자기 소득, 그렇죠. 그다음에 비자 상태인데 이 네. 소득을 증명할 때 도대체 최근 페이슬립 뭐 석 달치만 필요하냐, 1년짜리가 필요하냐 이거 갖고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그러면 증명을 할 때 얼마 정도가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페이슬립의 기간에 대한 거는요. 일단 제일 크게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있으실 테고, 그다음 캐주얼이 있으실 텐데요.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기본적으로 3개월치 페이슬립이 있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그 정도 기간이 안 되시고 막 새로 잡을 찾으신 분들도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4대 은행 중에 은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맞게 저희가 은행 선정을 도와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못해도 3개월 정도의 페이슬립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3개월. 네, 캐주얼의 경우는 저희가 6개월이 필요합니다. 캐주얼의 경우에는 인컴이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그 버셨던 캐주얼 인컴에 이제 중간치를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6개월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캐리라고 그 파트타임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캐주얼과 파트타임은 이제 페이슬립 안에서도 그 이제 항목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페이슬립에 캐주얼이라면 캐주얼 레이시라고 또 써 있습니다. 아, 그걸로. 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버는 사람이 또 있지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트너든. 그럴 네. 경우는 그렇게 2배가 나오나요? 두 분이서 이제 버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많이 빌리실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한 분이서 10만 불을 버시는 것보다 두 분이서 5만 불씩 버시는 게 더 많은 론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금에 대한 이유이고요. 아, 세금 때문에.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점에 대한 저희 차이가 좀 있는데,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인컴을 저희가 그 론할 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그러니까 과거의 인컴을 가지고 저희가 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자가 지금 영주권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고용주 수본 비자인 482 비자를 갖고 있다. 또는 주정부 수본이 491 비자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그럴 거면 한 명은 영주권자인데 한 명은 임시 비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부인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한 분이 영주권자이시고 한 분은 이제 뭐 브리징 상태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인컴을 인정해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은행을 선정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는 은행을 선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게 론 금액을 산정할 때 이렇게 영주권자만을 고려하는 데도 있지만 영주권자, 비영주권자의 합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산정해 줄 수 있는 은행도 다양하네요. 옵션이. 네, 네, 있습니다. 은행들마다 자기들의 그 니시 마켓이 있고요. 그때그때 자기들의 마케팅도 바뀌기 때문에 매번 업데이트 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있고, 그 질문 주시는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은행을 찾아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 비자로서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영주권의 그 파스웨이가 될 수 있는 비자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영주권자가 론을 받을 때는 이자율이 높겠네요. 금액도 작고. 이자율이 높거나 그 인컴에 대한 론 금액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냥 그 인컴을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질문만 되고요. 그 인컴을 써주는 은행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월급을 얼마 받든가 간에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내 론에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제 라이빌리티, 이제 부채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활비 측면이 은행에서 기본으로 정해놓은 미니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개개인들의 부채, 예를 들어 제일 일반적인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있겠는데요. 크레딧 카드는 이제 리밋의 금액이 저희 그 론 계산하는데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5,000불의 크레딧 카드가 있다고 해서 5,000불을 홈런에서 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15,000불, 20,000불 이렇게 더 큰 금액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론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가지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 리밋을 최소화로 줄이실 계획을 하시던지 아니면 잠깐 없애실 플랜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럼 만약에 자동차 론을 갖고 있으면 그 빨리 갚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카론이 예를 들어서 2만 불이 남아 있으신데 그러면 집 사시는 그 디퍼짓에서 차라리 페이오프를 하시고 론을 더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많은 홈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만 불이 그게 카론이 있으면 내가 빌릴 돈에 2만 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배수로 더 영향을 주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 돈을 갚고 계산된 론을 더 돈을. 받는 게 더 낫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네요. 카론을 그러면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홈런을 네. 마치신 두 개의 그 플랜 같이 있다고 하시면은 꼭 홈런을 먼저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카론 걸으시면 좋습니다. 집을 사고 그다음에 차를 론을 하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홈런을 준비하실 때 카론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고요. 카론을 준비하면 저희 이제 카론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카론을 준비하면서는 그 홈런을 가지고 계시는 게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뭐 월급은 똑같은데 아까 지금 부채는 줄였는데 근데 또 다른 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적인 부분들은 이쪽이 다이고요. 네. 뭐 이제 그 개인론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그 크레딧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쪽이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죠. 네, 크레딧 스코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신용평가라고 하잖아요. 호주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아마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물론 있고요. 네, 뭐 미국도 똑같이 있고요. 호주에서도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있어서 개개인들의 크레딧 스코어를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프라이빗 폼을 작성하시면은 은행에서 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용을 평가했는데 안 좋아. 그럼 그거 다시 높일 수 있나요?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도와주는 이제 그 서비스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고려할 정도면은 이미 크레딧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될 거고요. 그 크레딧 점수에 리밋이 있는데요. 각 은행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가 좀 낮아서 메인랜더, 그러니까 빅4에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요구하는 크레딧 스코어가 조금 더 낮은 이제 두 번째 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웨스트페로 가시는 것보다는 뱅크 오브 멜번이나 아니면 그 밑에 은행들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저희가 크레딧 스코어에 맞게끔 은행 선정을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워포인트 보면은 전화세나 전기세, 물세 이거 실수로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네, 신용평가에 들어가네요. 네,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시정평가에 다 들어가고 거기 안에 기록이 다 돼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들은 이제 뭐 유학생 시절 때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전혀 이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네,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지금 파워포인트 안에 보이는 저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그래서 한번 본인이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있었나라고 하는 거가 나올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리미리 네. 그쪽에 연락하셔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없애놓으시는 게 좋죠. 저게 나중에 서미션이 들어간 후에 고치려고 하면 그때는 좀 시간이 안 맞을 빠듯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네? 여건이 바뀌면 옛날에 학생 비자 때와 지금 내가 영주권 갈 때의 여건이 전혀 다르면은 전혀 다른 네. 사람으로 인지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레딧 체크 회사들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네네네. 생년월일과 이름 스펠링이 같으면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뭐 종종 봤지만 본인의 것이 아닌데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가서 수정을 하셔야죠. 네,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LVR이 뭔가요?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이게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는데요. 이제 론 네. 그 주택 담보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줄여서 LBR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1밀리언짜리 집을 사셨을 때 80만 불을 빌리실 경우에는 저희가 LBR가 80%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80%를 일반적인 그 론 어마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80%에서 올라갈 경우에 저기 LMI라고 하는 모기지 인슈런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건 이제 고객이 부담을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근데 LVR을 계산할 때 내가 집을 구매하는 그 집값의 80%인가요? 아니면 집값의 가치의 80%인가요? 제가 만약에 이게 100만 불인데 근데 내가 경쟁이 붙어서 120만 불까지 갔어. 네.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얼마가 80%예요? 네, 얼마에 그러니까 싸게 사셨든 비싸게 사셨든 어쨌든 은행에서 나가는 실제 밸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승인된 밸류에서 기준 잡아서 이제 80%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러니까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더 싸게 산 사람은 더 많이 빌릴 수가 있는 거고 비싸게 산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덜 빌릴 수도 있겠네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 은행에서는 이제 whatever law라고 해가지고 실제 밸류는 더 높더라도 이걸 싸게 사오셨잖아요. 그럼 그 싼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오. 그 가치나 집값의 두 중에서 싼 금액으로 80% 잡는다. 네,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비싸게 사면 안 좋네요. 네. 네, 비싸게 사시면은 이제 밸류는 이제 파실 때 다시 리턴이 되는 거고요. 은행 론을 빌릴 때는 이제 계약하신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비싸게 사셨을 경우에는 네, 론이 생각보다 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 하나 더 던져드리면은, 그래서 집을 구매를 하실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꼭 이제 모기지의 그 밸류에 대한 그 컨디션을 붙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주 정도를 달라고 해서 그 집에 대한 밸류를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한번 내보십니다. 그러면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하셨더라도 2주 안에 밸류가 그만큼 안 나오면은 100%다 돌려받으시고 캔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좀 가하게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먼저 이 밸류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 원하는 금액보다 좀 너무 밸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있나요? 네, 오늘 잠깐 정리를 하면 처음 이제 필요한 서류는 신분, 그다음에 비자, 그다음에 파트너가 있는 경우 두 명의 인컴이 싱글 인컴보다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전체 금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증명을 최소 3개월 정도는 페이를 슬립이나 이런 거 인컴을 증명해야 되고 그게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용에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카론을 할 때 어떤 론이 있거나 크레딧 카드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혹시 신으로 내가 전기세 물세를 안 냈으면 빨리 그것도 갚아서 신용평가를 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구매를 할 때 최소 집값에 대해서 밸류를 해보고 80% 정도는 론을 할 수 있는데 만약 80%보다 더 빌릴 경우에는 그 보험비가 또 나가. 이 정도 조금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또 준비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질문이네요. 네네네네. 미리 여러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중에 질문을 저번에 했던 분이나 요번에 새롭게 질문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먼저 대부분 비슷한 질문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과 답변을 먼저 준비했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호주형 유학원을 통해서 미리 질문 받은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기지 브로커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돈이 더 나가는 게 어떤 아닌가요? 분들은 네, 뭐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은행과 직접 얘기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 은행을 방문을 하실 때마다 뭐 못해도 한 1, 2주 정도의 웨이팅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실 때도 실제 론 디파트먼트가 아닌 이제 브랜치 방문을 하시게 되거든요. 브랜치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론 쪽 담당자분들은 아니시고 인포메이션만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질문하시고 진행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확인은 어려우십니다. 근데 그 한 은행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을 하셨으면 또 다른 은행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은행을 또 부킹을 하시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요. 또 그 은행에서 또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은행을 하시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첫 번째 은행과 다시 비교를 하려고 보면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매일매일 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기지 브로커들은 저희는 모든 은행들과 같이 거래를 하거든요.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는 그 하루 똑같은 당일 시점으로 모든 은행의 비교표와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컴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알려드릴 수가 있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이제 은행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은행을 대신해서 하는 저희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로운 디파트먼트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샐러리가 좀 높으신 편이라 그만큼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처럼 컨트랙 계약으로 해서 브로커들에게 자기들 일을 일임을 해서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은행들을 한꺼번에 편안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은행마다 자기들의 그 담당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신데 한 2, 3년만 있으면 그분들은 또 자리를 옮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담당자분이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찾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모기지 브로커들이나 아니면 브로커리지 회사 저희 이런 쪽의 사람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매일매일 필요한 부분을 계속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게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모기지 브로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일일이 집값의 밸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기지 브로커를 하시면은 실제로는 더 저렴한 이자율을 찾아줘요. 두 번째,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자율이 막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은행을 조금 바꾸면 더 좋게 그 이자율을 낮춰서 하는 그런 정보도 주시고, 그다음 서류 체크하거나 여러분 서류 준비할 때 개인이 준비할 때 뭐가 문제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론 어프로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차라리 전문가한테 주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따로 여러분들이 브로커에게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무조건 브로커 써야 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되게 이제 질문. 되게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모기지 브로커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과 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은행끼리의 경쟁도 붙이면서 이자율을 계속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후 관리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그 브로커에게 나가는 코스트도 없고요. 저희는 100% 은행과 저희와 수익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요. 네,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은 그 홈런 가능 금액의 최대 비율, 이제 80%까지만 빌릴 수 있는지요? 아니면은 얼마까지 더 빌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이제 5% 디퍼짓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디퍼짓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호주에서는 95%까지 빌리실 수가 있고요. 대출 비율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1밀리언짜리 사셨을 때
80만 불까지 빌리실 수 있다라는 그 LDR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인컴이 그만큼 80만 불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60만 불까지 빌릴 수 있는 인컴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60만 불까지만 되고 1밀리언까지의 그냥 단순 계산으로 40만 불은 캐시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경우로 1밀리언짜리를 사셨는데 인컴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빌리실 수 있는 금액이 2밀리언까지 되시더라도 100%는 못 빌리세요. 95%까지 리밋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이 되면은 95%까지는 단계적으로 LMI라는 금액이 붙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계산을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95%까지 이제 빌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간호사나 이런 직업군 있잖아요. 잘 안 네. 잘리는 직업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어프로브하는 그 금액대가 높겠네요. 그분들의 분명한 이제 베네핏이 있고요. 그 베네핏은 론 금액이 더 나온다라기보다 그분들의 인컴상 어쨌든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인컴 안에서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게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직업군의 베네핏은 그 LMI라고 하는 저 금액의 웨이버,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제 제해주는 서비스들이 은행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해주는 직업군들은 그때그때마다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준비하실 때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만약 두 명이 그 인컴이 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원래는 남편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최근에 집 사귀려고 뭐 파트타임으로 와이프가 3개월 전부터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네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일을 안 하시다가 새로 시작하셔서 3개월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제 인플로이어 레터만 그 추가로 주시면은 그 금액도 이제 캐주얼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 금액도 이제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또 질문 있나요? 네, 세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이제 이런 경우가 흔하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으신데 그 월급을 받으시긴 하는데 캐시로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거를 캐시로 받았는데 홈런에서 인컴 파워를 늘리는데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캐시로 받으시는 거는 호주 법상 상관은 없습니다. 은행 통장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캐시로 받으셔도 되는데 단 중요한 점은 이제 캐시로 받으셨는데 세금이 거기서 제해지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텍스가 신고가 안 된 캐시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용이 어렵고요. 하지만 텍스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신고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이제 캐시로 받으시더라도 이제 홈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플로이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세금을 좀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캐시로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페이슬립과 그리고 인플로이 레터를 통해서 그걸 인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론을 하고 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자율이 너무 많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고정금리를 해야 됩니까? 변동금리로 해야 됩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대답이긴 한데요. 이거는 네.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렵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변동으로 계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왜요? 일반적으로는 고정이율이 변동이율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고정이율이 거꾸로 변동이율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이율이 변동이 더 낮고 낮다. 고정이 높은 상태인데 지금 그 두 개가 고정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상품 이율이 맞는 지점에서 이제 고정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상치를 넣어서 고정을 하실지 변동이 있으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시점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고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정으로 갈 필요는 바꾸실 없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가분께서는 이자율이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네요. 앞으로.
네, 뭐 저희 측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은행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긴밀하게 계속 정보를 나누고는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길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얘기 자체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물론 뭐 코로나나 전쟁 같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보면 이제 슬슬 내려올 때가 아닐까. 한두 번의 상승 이후에는 내려올 때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노동당 정부 하에서 이민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렌트비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게 좀 집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한 30 몇만 명이 더 오게 된다면 이 값이 계속 오르겠네요. 네, 집값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뭐 특별한 일이 없었던 어느 나라에서나 뭐 호주에서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개별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따로 이렇게 연결도 해드리니까 그것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주택 구매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개개인적인 저희가 오늘은 좀 일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개개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호주연이 유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에서 네네. 저기 멜번에서 한국 브로커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국 브로커를 쓰든 외국 브로커를 쓰든 여러분 생각에는 뭐 추가로 돈이 나가거나 뭐 혜택이 적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중간중간에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외국인 브로커보다 한국분이 훨씬 더 빨라요. 제 경험상에도 그렇고요. 훨씬 더 서비스도 많이 해요. 예, 멜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호주 전역이 괜찮고요. 예, 다른 주 괜찮습니다. 어느 주에 살고 계세요? 네, 저희는 멜버른에 있긴 한데요. 저희 예, 오피스 그 전체 다 합니다. 왜 은행 자체가 4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합니다. 예, 퀸즐랜드 좋죠. 뉴사우스웨일즈 괜찮습니다. 네네. 아, 다들 집값이 오르는데요. 예, 예, 상당히 비싼 곳에 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주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문. 주마다 보조금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마다 보조금을 받을 때 퍼스트 홈 바이어가 되면은 보조금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주마다 좀 많이 다른가요? 주마다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주마다 이제 주정부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주에 그 부동산을 구입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지금 집을 보러 다니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무조건 보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이 쇼핑 한다 해서 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드는 집들이 있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왜냐면 집을 내가 돈이 지금 있고 론 어프로벌 됐다 해서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집을 사는 3개월에 6개월 정도 집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먼저 보러 다니시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지만 그다음에 서류도 같이 그 사이에 준비를 하시면 최대한 원하는 집을 원하는 시점에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을 많이 보러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부시면은 네, 한 명만 일을 하신다면 한 분이 빨리 직장을 구해서 3개월 정도는 페이스를 만들어 놓는 게 향후에 집을 살 때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하는 집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미리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